일본, 미국,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하물며 대만, 헝가리, 그리스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문화재를 그토록 탐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흩어진 한국 문화재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는 204693이라는 숫자가 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22개국에 흩어진 24,693점의 문화재 숫자인데요. 그런데 20만 개가 넘는 문화재 중 명성황후가 모성애로 만든 문화재 하나가 일본의 불상 뒤에 몰래 감춰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이중섭의 황소,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부도, 천수 가는 보살도, 김환기 여인들과 항아리,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 샤갈의 신랑 신부의 꽃다발,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이 예술품들은 전부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수집한 미술품입니다. 상속재산이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그가 남긴 유산에 따른 상속세만 12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졌는데, 그가 보유한 미술작품들의 가치만 수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아직까지 이건희가 얼마만큼의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의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되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그가 보유한 미술품들은 이제껏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가 보유한 작품의 가치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3는 가격으로 1,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가 201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583억 원에 낙찰된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것이죠. 비슷한 방법으로 로스코의 무죄가 500억 원,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은 100억 원으로 추정하는데요. 앞서 2018년에 열린 세계 경매라고 불렸던 록펠러 3세의 경매에는 1,550점이 시장에 출품돼 9,210억 원의 낙찰 총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의 컬렉션은 록펠러 3세가 내놓은 작품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의 회장이었던 만큼 그는 이 모든 작품들을 정당한 값어치를 지불하고 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있을 때 그는 재테크의 일환으로 이러한 미술품을 수집했을 것이고, 사회에 환원했을 때 가지는 영향력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해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침략했던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강제로 빼앗아간 문화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만 점이 넘는다고 하죠. 해외로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인데요. 이 재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22개국에 204,693점이 해외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중 일제시대에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는 전체 문화재의 43.7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무려 89,498점의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문화재가 일본에 몰래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일본이라는 국가를 유지한 건 사무라이로 대표되는 무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가의 본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가마쿠라입니다.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읽은 독자들이라면 가마쿠라가 익숙하실 겁니다. 일본 최초의 무신정권 막부가 들어선 곳으로 무가의 옛 도읍이 바로 가마쿠라죠. 동시에 가마쿠라는 일본 불교 문화의 본산이기도 한데요. 일본 역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불교 문화가 이어져 왔고, 정치의 중심지였던 가마쿠라에는 수많은 사찰과 불교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마쿠라에는 일본 관광에서 반드시 봐야 할 불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마쿠라 다이부스스, 즉 가마쿠라 대불인데요. 가마쿠라의 얼굴을 넘어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일본 최고의 보물로 손꼽히는 불상입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 역시도 두 딸과 함께 이 불상을 보기 위해 가마쿠라에 들르기도 했고, 오바마가 6살 때 어머니와 일본을 방문해 이 불상을 보기도 했다고 하죠. 보통 불상은 경내 건물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 불상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도도하게 야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기 13.4m에 무게 12톤에 달하는 이 불상은 나이가 무려 850살이라고 하죠. 처음 불상이 만들어진 것은 1247년으로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었었는데 태풍 때문에 무너졌다가 1252년 청동으로 다시 만들어 현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불상은 하나같이 모양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기이한 형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처님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식이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대불은 자세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몸에 비해 상당히 크고 얼굴도 각진 사각형으로 입체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대불이 세워지던 당시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가마쿠라 대불 뒤에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가 몰래 감춰져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물 하나가 자리하고 있죠. 불상뒤에 자리한 건물은 지극히 조선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경복궁에 세워졌던 관월당, 즉 달을 바라보는 집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명성황후가 자신의 아들, 즉 세자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궁궐내에 세운 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당을 세워 아들의 안녕을 기원했던 명성황후의 모성애가 스민 건물인 것이죠. 이 건물이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물 앞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24년 스기노 키세이시에 의해 이곳으로 기증되었다. 가마쿠라 33관흥 영장의 23번째 절인 이곳에는 에도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목조 가는보살 입상이 안치되어 있다고 말이죠. 경복궁에 세워졌던 건물 하나를 일본인이 기증했다는 사실이 꽤나 불쾌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1924년 조선왕실은 조선척식은행에 관월당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조선척식은행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야마이치 증권이란 회사에서 융자를 받아 파산을 면했는데요. 이 야마이치 증권을 설립한 스기노 키세이라는 재벌은 융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이 관월당을 선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 별장으로 이택되었다가 이 사찰에 기증되어 현재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한때 이 관월당 환수 문제를 두고 일본이 돌려주기로 합의했었으나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부 협상이 파기된 상황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은 갖은 치욕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욕은 문화재도 예외는 아니었죠. 현재 일본에는 무려 89,498점의 한국 문화재가 소재해 전체 해외 유출 문화재의 43.7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참 대범하게도 문화재를 유출해 갔습니다. 건물 하나를 뜯어 일본으로 가져갔을 정도로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건물 하나가 전 세계 건축수를 바꿔버렸으니까요. 세종대왕 재위 시절 궁궐에는 자선당이 세워졌습니다. 세종이 특별히 명해 세자와 세자빈이 머물 수 있도록 한 건물인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어쩐 일인지 일본으로 건너가 있습니다. 바로 오쿠라 기야치로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오쿠라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부산에 온 인물입니다.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그는 잡화점을 시작으로 떼돈을 벌었고 이를 시드머니로 금융, 건설, 벌목 등 돈 되는 일은 모조리 벌였죠. 현재 선린상고도 그가 설립한 학교고 덕수궁의 석조전 역시도 그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915년 조선총독부는 조선 통치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박람회를 계획했는데 바로 자선당의 자리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선당은 철거되었고 여기에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세워졌죠. 이때 자선당을 철거했던 사람이 오쿠라였고 그는 총독부에 뒷돈을 찔러주고 이를 자신의 도쿄 저택으로 이택했는데요. 조선에서 꽤나 많은 돈을 모았던 오쿠라는 도쿄의 최고급 호텔을 짓기 위해 당대 세계 최고의 건축가를 도쿄로 불러들입니다.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입니다. 한겨울 오쿠라의 초청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간 라이트는 도쿄 저택에 머물게 됐는데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간신히 설계 협의를 마친 후 만찬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운 날씨에 그는 오돌오돌 떨며 음식 한 점도 입에 대지 못했고 이것이 미안했던 오쿠라는 라이트를 코리안 룸이라고 쓰인 건물로 안내합니다. 그가 조선에서 이택해온 자선당이었죠. 그 자리에서 라이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이트의 자서전 그래비티 hit이라는 챕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았다. 결코 커피 때문은 아니었다. 마치 봄이 온 듯 온몸이 따뜻해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훈훈함이 감돌았다. 눈에 띄는 난방시설도 없었음에도 느껴지는 훈훈함은 나에게는 중대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느꼈던 훈훈함은 라이트 건축물의 난방 양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오쿠라에게 의뢰받은 임페리얼 호텔에 어떻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통역관을 불러 밤새도록 이 난방의 원리를 설명들었고 한국의 온돌 방식을 적용해 호텔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데우면서 더워진 온기가 대류의 원리에 의해 위로 상승하며 방안을 덮이는 이 방식을 적용해 호텔을 완성했고 이 덕분에 세계적인 건축가의 명성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날 느꼈던 이 난방 방식을 잊지 않기 위해 자서전에 중력난방이라는 챕터를 두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라이트의 중력난방은 이후 전 세계에서 고급 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고급형 주택에는 빠짐없이 적용됩니다. 일본이 강제로 유출한 경복궁 건물이 세계 건축 트렌드를 바꿨다니 기쁘기도 참 아이러니하기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나마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들은 보관 상태가 양호할 수 있겠지만 실상 수탈된 문화재는 개인 집에 무심하게 처박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땅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한국이 국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